정혜인 의원께서 총선 계획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을 호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반 윤석열에 기대서 반사 이익 정치만 하고 있다. 개혁에는 소극적이었고 혁신과 쇄신은 좌절됐다.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민주당에 실망하신 겁니까? 네,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양비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민주당이 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는 방파제 역할 그리고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이 뭐 자고우면 하기도 했지만 야권 공조 속에서 해왔던 성과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이제 횡재세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아낼 이 큰 세력이다라는 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21대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그리고 이전 정부의 집권 여당이지 않았습니까? 집권 여당, 특히 촛불 정부의 집권 여당으로서 개혁 과제를 충실히 의지를 가지고 수행해 왔는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국민들 뭐 이렇게 여러 언론에서 지금 민주당의 위기가 뭐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뭐 강성 팬덤 때문이다 이런 진단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진단에 동의하진 않아요. 그런 리스크라고 불리는 것들은 이전에도 사실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에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국민들께서는 모아주신 거고 대선에서도 결국에 패배하긴 했지만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이제 그 정권을 넘겨주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 분명한 것은 이전에도 있었던 그 리스크라고 불리는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국민들이 보냈던 개혁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답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현재의 그 스스로를 개혁해낼 수 있는 그리고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다수당으로서 추진해낼 수 있는 동력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 민주진보 진영의 큰 승리를 위해서 이 민주당을 견인하는 역할들을 다른 세력들이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게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이 살아남는 길 그리고 또 승리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주진보 진영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한다면 네. 뭐 역사성으로도 볼 수 있고요. 역사성으로도 군부 독재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과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정당 그리고 진보 정당을 자임하면서 우리 사회의 평등 이런 문제들을 사회의 주요한 아젠다로 올리기 위해서 정말로 백방으로 노력해왔던 정당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역사성으로만 규정되는 건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2023년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무엇이 민주진보냐라고 한다면 분명히 윤석열 정부의 이 반민주적 행태, 막 상대방을 공산 전체주의로 규정하면서 절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고 야당의 당수와 대화 한번 하지 않는 이런 태도들,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정당.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3년 대한민국에서 진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답을 해야겠죠.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급변하는 뭐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이런 변화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각 나라들은 뭐 산업 체계도 전환하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걸 이제 통과시키면서 기후위기 시대 그리고 이 기술 경쟁, 기술 혁신 관련돼서 최대한의 지원을 국가가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는 그런 노력에서 굉장히 소홀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K칩스법을 제가 주로 예로 드는데 이름은 굉장히 거창하지만 사실은 이제 반도체 산업의 세액공제 조금 늘려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필요하다면 반도체 분야의 세액공제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 국가라는 게 반도체 산업 세액공제 조금 늘려주는 게 혁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혁신을 추동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런 대안들을 갖고 있는 정당이 지금 시기에 진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민주진보 진영은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와 맞서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당이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민주당은 없습니까? 민주당도 들어있죠. 네, 민주당을 포함하고 큰 정당이면 민주당, 그다음에 작은 정당이면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뭐 열린민주당 여기까지 포괄하는 이런 정당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뭐 기존의 진보 정당들도 예. 지금 시대에 맞는 진보, 예.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뭘까? 많은 분들이 뭐 몇몇 의원 개인들을 이제 원인으로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그런 해석에도 또 동의하지는 않는 게 진보 진영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혁신을 못했기 때문에 쇄신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의당은 어떡합니까, 의원님? 네, 그런 면에서 정의당에게도 지금 네. 시대에 발맞춘 진보 정당으로서의 쇄신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도 즉 그런 쇄신을 해낸다면 혹은 그런 방향성에 공감한다면 제가 말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최근 정의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거연합 정당을 보면 네. 여전히 좀 추상적인 가치를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좀 아쉬운 지점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네. 녹색을 중심으로 한 뭐 가치 연대, 뭐 네. 노동을 중심으로 한 가치 연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는 이준석 대표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는 것에 답할 수 없는 가치인 거거든요. 그래서 진보 진영도 좀 그런 추상적 가치만 나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진보 진영이 그리는 국가의 미래, 그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는 비전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정치 활동에 처음 이제 발을 들이게 된 게 2010년에 노회찬 당시 서울시장 후보 선거운동을 하면서부터였어요. 그때 제 마음에 굉장히 들었던 공약 중에 하나가 제 기억에 모든 서울 시민들이 악기 하나씩은 다룰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네. 저는 그게 정말 달라진, 그러니까 노회찬이 서울시장이 되었을 때 달라지는 서울의 모습을, 서울 시민들의 삶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명쾌한 하나의 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보 정치가 좀 그런 비전, 그런 구체적 그림들을 우리가 좀 혁신하고 쇄신하고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데에 좀 실패해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용해인의 개혁연합신당이 집권을 하면 뭐 이렇게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어떤 세상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전 국민이 악기 하나 정도는 하게 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겁니까? 전 국민이 악기 하나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삶이 네. 국민들에게 보장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건 사명지향적인 기업가형 국가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사명지향적인 기업가형 국가. 예, 그러니까, 어려워요, 의원님.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기술 경쟁을 하고 이 기술 그렇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의 막 갈등들, 패권 경쟁이 대한민국의 지경학적인 위기로 찾아오고 막 네.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위기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대한민국도 그러면 미래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잠재 성장력,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 경쟁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민간 주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뭐 IRA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걸 통해서 국가가 주도로 그런 산업 체계를 개편하면서 계획들을 세워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국가가 대규모의 투자를 하고요.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도 국가가 인내 자본으로서 기능을 하면서 대규모의 공공 투자를 통해서 혁신을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혁신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 혁신의 성과를 예전에는 경제 성장을 하면 그 결실을 뭐 소수의 대기업들이 다 가져가는 방식이었는데 네. 제가 제안드리는 단 한 가지 차이점은 그 혁신의 결과 성과를 소수의 대기업들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를 한 부분이니 다시 국민들께 일정 부분을 돌려드리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국민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네. 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이게 뭐 아주 낯선 개념은 아니고 사실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했던 역사도 보면 물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반민주적이고 포갑적인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어떤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민주적인 과정들이 반드시 담보되어야겠지만
이전의 경제성장도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다.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걸 통해서 뭐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고속도로도 깔고 철도도 깔고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디지털 전환 시기에 맞는 국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R&D 예산 막 대규모로 삭감하고 정말 대책이 없어 보여서 그냥 지금 당장 뭐 국민들이 이게 좀 공공선이 무너지고 있다, 막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 뭐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수준을 넘어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이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잠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컨대 이런 국민 배당이 된다면 그러면 그 기본소득당 당원인 이른바 이제 편돌이, 편순이, 알바생 이런 분들의 삶이 나아지는 겁니까? 기본 사회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소득이 분배되는 방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네. 국가의 역할을 또 재정립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들의 삶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제 일자리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양극화되고 사라져 간다고 하는 시기에 그 노동이 아닌 방식으로 분배되는 소득을 마련한다는 건 새로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곧 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굉장히 장시간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노동이 아닌 방식으로 분배되는 추가분의 소득이 생긴다고 한다면 저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조금 덜 일하고 정말로 아까 노회찬 전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위한 내가 하고 싶은 악기 하나 혹은 나를 위한 취미생활 하나를 더 나를 위해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용해인 대표도 노회찬 대표 얘기하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도 노회찬 대표를 어떤 그 대한민국 정치의 롤모델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 노회찬 전 대표가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다. 살아계셨다면 어느 편에 서셨을까? 그것도 궁금한 대목이네요. 이준석 신당 향해서 안철수식 내용 없는 중도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연일 사실 입만 열면 안철수 의원 욕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뭐 이러면서 왜 지금 강서 보궐선거에서 패배해놓고 그 원인이 왜 이준석 제명에 있는 거냐. 안철수의 혁신, 이준석 제명. 막 이런 거 이해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이준석 신당이 안철수식 내용 없는 중도 정치로 귀착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캐릭터가 안철수 전 대표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안철수식의 새롭지 않은 새정치 그리고 내용 없는 극중주의 같은 것과 똑같은 행보,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극중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있나요, 네, 지금? 그러니까 내용 없는 극중주의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워낙 뭐 인지도도 높고 네. 유명한 분이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까지 했던 분이고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본인의 생각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인데 모두에게 저는 좀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 이준석 전 대표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준석 전 대표를 아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잘 떠오르지 않으실 것 같고 정치인인 저도 딱 그려지는 그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평론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 누가 뭐라고 말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평론은 많이 하지만 이준석의 정치가 뭐냐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보수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수의 불판을 바꾸겠다. 그래서 대구에 가서 붙어보겠다. 불판을 대구에서 왜 바꿔야 하는가? 보수의 불판을 네, 바꾸겠다라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보수의 불판을 왜 바꿔야 하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바꿔야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잘 알겠어요. 그래서 당 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판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지만 주도권 싸움이다. 네, 그렇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보수 정치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요. 뭔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보수 정치인의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만 그 길은 저의 길과는 많이 다른 길이겠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걸 마저 말씀드리면 뭔가 안철수식 새롭지 않은 새정치 혹은 뭐 이렇게 극중주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영이 있고 여기에 정 가운데에 내가 있겠다라는 투의 어떤 포지셔닝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 이 안철수식의 새정치가 몰락하고 나서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이 결국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에게 흡수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밉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거칠다라는 것 외에 다른 내용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흡수된 것처럼 이준석 신당의 미래도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큰 흐름 속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그림인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이준석 전 대표가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싫어하는 안철수식 행보와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에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본인의 책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통해서 수많은 정책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안에 보면 뭐 평소에 얘기했던 뭐 북한 그 방송 공개하자, 한국에. 그래서 뭐 그거 보고 평가하도록 하자라거나 기후 위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등등 여러 가지 정책적 의제들이 있는데 용해인 대표가 너무 나에 대해서 박하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정책이 없지 않다. 다만 보수의 입장. 그러니까 진보는 아니에요.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중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안에서 한동훈 장관과 경쟁하면서 보수의 어떤 그 차기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는 노선으로 저는 이제 해석이 좀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준석 전 대표는 보수 안에서 싸우고 우리 용해인 대표는 진보 안에서 싸워서 나중에 격돌해서 둘 다 대선 후보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까? 네, 많이 먼 큰 그림인 것 같고요. 언젠가는 네. 하셔야죠. 지금은 아직 연세가 너무 젊으셔가지고. 네, 일단은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한 후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정치인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책을 썼다, 그 책을 봐라라고 하면 제가 더 할 말은 없는데 정치인이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정견을 밝히는 수많은 자리에서 그 내용들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본인의 비전과 내용과 정책들이 가서 닿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분명하게 자신의 말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알고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뭔가 이렇게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움직인다기보다는 이 방송에 나와서 정치 평론을 하듯이 누군가의 발언에 대해서 평하고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 정치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머릿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국민들 입장에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실제로 선거라는 과정에서 승인받고 평가를 받아야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그 내용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선거 과정에서 전혀 이야기하지도 않은 내용들을 선거 끝나고 갑자기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 많은 것들을 추진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동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정치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연주님께서 용해인 의원님 정치 소신 멋집니다라고 하셨고요. 이다양님은 여제조 봐주세요 용 의원님 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수연님께서는 정치인으로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말하지 못하는 이준석. 사실 하고 싶은 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남들 평가는 잘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비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음 하나님께서 동의합니다. 기득권 싸움 이렇게 해주셨고요. 십장님께서는 공정한 경쟁으로 기회의 사다리가 살아있는 토론으로 정치가 가능한 다원화 공존을 지향하는 사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좌청룡 500호님께서는 떴다 용해인. 남시백님께서는 용해인 의원님 대한민국 희망이 보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대봉님 글을 좀 읽어달라 그러는데 제가 놓쳤어요. 뭐 꼭 필요하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젊은 정치인 용해인 의원께서 지난 시기 보여줬던 국회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의정활동을 너무 잘했다.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용해인 의원이 보여줄 수많은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지 가운데 지역구가 빠져 있어서 왜 그런 거냐에 대한 의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뭐 정치 제도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뭐 좀 선택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애시당초에 뭐 광주나 안산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네. 호남과 수도권 한 곳을 네. 검토를 호남과 했고요. 수도권.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두어 개 정도의 지역구를 고민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네. 이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내부적으로는 좀 어느 지역구 방향으로 추진해보자라는 논의들까지 구체적으로 좀 마쳤었습니다. 근데 네. 이준석 신당의 흐름이 구체화되면서 이 다음 총선의 구도가 이 3자 구도로 흘러가면서 이 무당층, 그러니까 제3지대라고 불리는 무당층을 보수 세력이 다 흡수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면 다음 뭐 총선의 결과도 어렵고 총선 이후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보다 더한 퇴행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다음번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도 어려워진다라는 문제의식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좀 자신도 있었는데 네. 지역에서 네, 해볼만 하다. 논의하던 거를 다 좀 이렇게 엎어버리고 예. 이런 큰 그림을 제안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그 결정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요청들과 요구들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 요구들을 좀 굉장히 무겁게 고민을 했었고 이번 총선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놓고 또 기본소득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두고 좀 내부적으로 정말로 격렬한 검토 끝에 좀 결정을 드린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저 한 명의 재선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집중하는 거는 굉장히 좀 클리어하고 좀 손쉬운 일, 쉬운 선택, 상대적으로 쉬운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렇게 작은 정당이 그런 당리당량만 추구하면 국민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전망, 비전도 굉장히 줄어들고 좀 내년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도 더 암울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겁니다. 제 느낌에 이준석 잡으로 용해인이 떴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가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이제 극우 보수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방식으로 막 퇴행하고 있어서 어디까지 전체 국제사회가 퇴행할 거냐에 대한 불안과 비판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특히나 이제 보수정치가 가뜩이나 보수적인데, 거기서 더 보수정치가 횡행하게 될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아예 큰 판을 좀 갈아엎자, 사파전으로 만들어버리자, 이런 차원에서 출격을 하신 건데, 아까 댓글에도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뭐 그렇게 기본소득 이재명 대표의 기본 노선이기도 하고요. 뭐 지난 대선 때는 갑자기 실종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기본소득이라는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민주당에서 정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따로 개혁연합신당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십니다. 네, 제 주변에도 그런 제안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연합신당은 기본소득당의 민주당과 합당을 하지 않는 기획이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 개혁 정치의 내용들을 그리고 그 힘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뭐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자면 네. 제가 작년 4월에 횡재세를 처음으로 제안을 드리고 이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직접 공동 발의를 하고 당론 수준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정무위, 그러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기사가 이재명 대표가 나오셔야겠네. 그런 기사가 이재명 대표가 개혁연합신당으로 오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민주당 의원들 너무 재밌네요. 주말에 그렇습니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야.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건 아니 당대표가 당론으로 결정을 했는데 국회 정무위에 있는 야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이 법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민주당이구나.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뭐 이게 뭐 비명계 요원 그룹에서 나왔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뭐 비명계인지 아닌지는 제가 고려할 사항은 아니고 근데 이제 정부 여당이나 은행권 그리고 재계에서 반복하는 논리들을 민주당의 그러니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 이제 민주당의 슬로건 같은 모토죠. 거잖아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의 입장으로 은행과 재계와 그리고 보수 언론의 논리가 그대로 나왔다는 것에 제가 좀 굉장히 실망을 하기도 하고 좀 슬픔을 느끼기도 원전도 했어요. 그래요. 원전 마피아들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로비스트 비슷하게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특정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 한 명이 지배하는 정당보다 민주적인 정당에서 다양한 이견들이 분출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어쨌든 지금 은행 횡재세라는 이슈는 민주당 내의 당내 민주주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 정체성 차원의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떠들썩하게 은행 횡재세 추진한다. 그래서 고금리에 고통받는 취약계층들 국민들 돕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홍보했는데 일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조차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개혁 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시키는 일인 거죠. 네, 그래서 이 개혁연합신당이 분명하게 민주당을 더 개혁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역할을 하겠다라는 뭐라고 할까요? 포부? 네. 저 한 명이 민주당에 들어가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네. 저는 오히려 밖에서 이렇게 민주당을 견인하겠다. 네. 정의당이 옛날처럼 그렇게 혁신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으니 용해인이라도 나서서 이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선언으로 드리겠습니다. 십장님께서 저는 유승민 지지자이고 이준석을 아낍니다만 용해인 같은 분을 정치권 특히 진보 진영에서 전략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품격님께서는 용해인 의원이 다당제를 발언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 등은 다당제 발언은 지금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국민의힘 당이 없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없어질까요? 네,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제 보수 정치와 진보 정치, 뭐 극단의 양극단을 넘어서 좀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정치 현실은 이렇게 발이 좀 묶여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그게 확실해요. 이번에도 선거법 협상을 보니까 우리는 무조건 병립형. 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의석이 많은데 이거를 그 연동형 비례제라는 형식으로 그 당시에 우리 동의하지도 않았지만 지금도 반대. 그러므로 우리는 병립형 안 하면 무조건 위성정당 만들 거야. 뭐 이런 태도예요. 전혀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역사적 퇴행 이런 거 우리 책임 아닙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표방을 하면서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의 논리를 대변하거나 보수 언론을 대변하거나 뭐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계속 되거든요. 가까이서 보시니까 왜 그런 일들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결국 사람의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네. 구조의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다른 정당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진단을 하기에는 뭐 한계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뭐 특정 정당에 대한 이제 뭐 진단을 한다기보다는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보면 네. 늘 총선 때마다 50% 이상 물갈이가 되거든요. 초선 의원이 50%가 넘잖아요, 보통. 네. 근데 대한민국 정치는 안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바뀌어도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결국에는 사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 정치 세력이 바뀌어야 실제로 정치가 바뀐다는 것을 이미 수많은 초선 의원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져간 역사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국민의힘이 없어지고 나면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아주 보수적인 정당을 더 오른쪽으로 밀어내서 그 영역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실제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들, 그리고 그럼 국민들이 정치의 효능감에 대해서, 효용성에 대해서 느끼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개혁 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구나,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진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더 오른쪽으로 밀려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